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8월 23일 금요일 역사적인 날 제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촬영하기 전에 제가 일본 고시엔 야구, 갑자원, 고교 야구 결승전을 보는데 와,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4강에,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르고 그럴 때 막 응원을 했었어요. 잘 되길 바랬는데 이렇게 빨리 우승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한 10년 후에는 우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네요. 와. 상대 팀도 정말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팽팽한 대결 속에 마지막 10회에 가가지고 점수가 났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교가를 부르고 응원석에 가서 인사하고 상대팀과 인사하고 하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봤습니다. 응원석에 있는 교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가 156명? 전교생이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들었는데 응원석에 앉아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보였어요. 아마 뭐 가족이나 일가 친지나 친구들이 와서 그 학교 유니폼 입고 같이 응원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남학생 대부분이 야구부라고 하는데 갑자원 무대에 올라간 야구 부원은 그 중에서도 일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빨간 띠 두르고 그 일본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그냥 모자 쓰고 막 띠 두르고 그러지 않았던데 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 학생들은 빨간 띠 두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점수가 나고 우승하니까 막 환호하는데 제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마 교포 3세, 4세들이 이 다니는 학교일 텐데, 그리고 5세까지 어떻게 보면 또 그 일본으로 귀화를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교토국제고등학교로 찾아온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야구를 좋아하고 이제 하고 싶어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화한 제1교포들까지 모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총련 민단 떠나서 정말 다 같이 기뻐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한국에서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근데 갑자원, 고시엔 얘기로 왜 시작하냐면 아다치미츠루 만화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H2, 터치 있었잖아요. 그 인기 있었던 일본 만화 여름, 청춘, 갑자원, 고시엔 야구 이걸 키워드로 이제 풀어가는 성장 만화였는데 워낙 제가 재밌게 읽고 좋아했어요. 요즘은 여자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소녀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 만화들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읽을 때는 소녀들도 나오지만 이 야구를 중심으로 한 소년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만화들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 만화가 90년대에 인기가 있어서 한일 문화 개방되고 나서는 더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 델리 스파이스 노래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H2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누구예요? 한이 뉴진스의 한이가 일본 가서 공연을 했는데 마츠다 세이코 노래로 인기를 얻었잖아요. 푸른 산호초. 그 마츠다 세이코가 H2나 그 아다치미츠루 만화에 나오는 여주인공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세이코를 따서 그렸다고 하던데 저는 오늘 갑자원이 입에 붙어서 고시엔 그 중계되는 걸 보면서 카메라가 잡는 선수들의 모습 기뻐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감동하고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억울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정말 바싹 붙어서 클로즈업으로 잡더라고요. 덕아웃에 있는 선수들 모습, 응원하는 모습, 또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 이런 거를 카메라가 도대체 몇 대야 막 옆에서 같이 보는 옆치기가 이 카메라가 도대체 몇 대야 할 만큼 생생하게 잡는데 그 구도나 미장센이라고 하죠. 이게 아다치미츠루 만화에서 본 거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뛰어나와서 환호하는 모습 이런 게. 그래서 아다치미츠루의 그 고교 야구 만화를 보면서 너무 생생하게 잘 그린다 그랬는데 어쩌면은
방송을 워낙 그렇게 생중계를 생생하게 해줬기 때문에 만화도 그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카메라를 잡으면서 그 비슷한 구도로 잡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 고시엔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2022년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한성윤 KBS 그 스포츠 기자분이 쓰신 건데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빡빡머리는 왜 그렇게 깎는지, 그리고 고시엔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졸업하고는 어떤지. 이게 100년 역사의 고교 야구로 본 일본의 빛과 그림자거든요. 도대체 100년 넘게 이 고교 야구를 전국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겨루는 이 축제를 어떻게 100년 넘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과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이 워낙 우리처럼 오랫동안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번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번의 그 특징, 그리고 번끼리의 경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시엔을 볼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물론 제가 다 동의하지 않는 대목도 있지만, 네, 이 책을 이번 교토국제고등학교 응원하면서 고시엔 야구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부활로 들어가죠. 아, 야구 보느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부활 흐름을 놓쳤어요.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치범들이 네흘류도프가 정치범들이 모인 방에 가서 카츄샤와 또 여러 정치범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16장, 17장, 18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정치범들하고 노보드보로프하고 막 다른 정치범들하고 민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혁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하고 막 토론이 일어났잖아요. 열띤 토론이. 노보드보로프는 다분히 권력의 어떤 서늘함을 보여주는 발언을 하죠. 권력을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민중은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민중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어렵다. 우리하고 너무 다른 존재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대상화, 객체화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발하는 다수의 그 같이 잡힌 정치범들이 반발하는데, 거기서 카츄샤예요. 카츄샤는 민중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민중은 학대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토론을 다른 차원으로 바꾸죠, 카츄샤가. 노보드보로프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감상주의자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16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왁자지껄 지금 열띤 토론이 하고 한번 끝났어요. 감정도 조금 상했고. 근데 거기에 특무상사가 호송병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 죄수가 들어와요. 아, 여기서 데리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죠. 이 아빠가 부속긴. 아빠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특무상사하고 호송병 2명이 들어왔을 때 네흘류도프를 보고 얘기를 해요. 공장님, 점호 이후에는 계실 수 없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점호가 끝나면 나가야죠, 이제 방문객들이. 근데 네흘류도프는 무슨 뜻인지 알고 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삼루구를 찔러주었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네요, 공장님. 네, 좀 더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요. 이게 짧은 장면이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똘소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속기는 턱수염이 듬성듬성 나고 눈 밑에 멍이 들고 키 크고 야위였다고 표현이 돼요. 눈 밑에 멍이 왜 들었어요? 아침에 그 장교에게 맞았던 거죠. 딸을 데리고 남자 죄수 행렬에서 같이 가다가 딸을 안고. 근데 아이는 아빠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여기 마님들이 나한테 새 옷을 만들어주고 계셔 하고 자랑하고, 아빠도 여기서 자, 막 이런 그런 이제 사랑스러운 장면이 좀 나오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우리한테 맡기고 가도 된다고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특무상사랑 부사관이 나가니까 나바토프가 살짝 부족긴에게 물어봐요. 그 카르마노프가 유형수하고 징역수하고 서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 젊은 사람에게 징역을 살게 하려는 거, 이게 사실이냐고 하니까 부족긴의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에 갑자기 슬픔이 떠올랐다. 그의 눈동자가 어떤 얇은 막으로 덮였다. 아유, 우린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하면서 여전히 얇은 막에 덮인 눈으로 덧붙여 말했다. 이건 카메라가 다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배우의 표정 연기에서 말과 다른 표정으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슈가 딸에게 마님들하고 편히 있으렴 하고 서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고 나바토프는 다 알고 있구나. 바코치키가 사실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질문을 하면 네 맞아요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바꿔치기는 없습니다. 말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담지 못하는 나머지를 분위기, 표정, 그쵸? 눈빛 그리고 행동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왜 막이 덮인 눈으로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에 갑자기 슬픔이 차오르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해놓고 서둘러 나갈까요? 그렇게 대사와는 다른 표정과 동작과 분위기로 사실을 짐작하는 거죠, 나바토프가. 그러니까 소설가가 이런 대목을 쓸 때 대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걸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마을에 가서 내가 책임자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 얼굴을 알아요. 하는데 여기서 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줄이 나와요. 논쟁이 다시 시작될까 두려운지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1, 12, 13, 14, 15에서 대차게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들 더 논쟁이 또 그렇게 시작될까봐 두려운지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 줄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시몬손이 네흘류도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다가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복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형사범들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이 옆에 빈 방으로 가라고 해요. 그 방은 이제 여자 정치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비어있는 방인데 거기서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양 같은 아름다운 눈동자로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며 들을 준비를 했다. 톨스토이 부활에선 참 눈동자가 중요해요. 눈동자가. 근데 시몬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흘류도프는 시몬손이 말할 때 그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이 바라본다. 그만큼 시몬손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시몬손이 카츄샤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카츄샤를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당황하죠. 근데 그럼 나랑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하니까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카츄샤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당신도 그녀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몬손이 얘기하는데 네흘류도프는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츄샤를 계속 돕는 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자유롭지 않고 카츄샤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카츄샤에게 있다는 말을 네흘류도프가 하니까 시몬손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녀가 많은 고통을 겪은 아름답고 보기 드문 인간이기에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를 돕고 그녀의 처지를 하는데 시몬손의 목소리가 떨려서 네흘류도프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시몬손은 나는 그녀가 동의하면 감금될 장소로 나를 보내달라고 청할 겁니다. 가까이 살면서 좀 더 처지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면 자기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걸 자처하죠. 그러다가 모든 건 그녀에게 달렸습니다. 난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이 안식을 얻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하고 시몬손이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네훌류도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처럼 음울해 보이는 남자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시몬손이 네훌류도프에게 카츄샤를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성의 사랑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카츄샤, 고난을 겪었으나 고귀함을 지닌 자여, 나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돕고 싶소. 당신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이 감금된 장소까지 갈 수 있어. 같은 죄수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네훌류도프 손을 잡고 얼굴에 갖다 대고 거기에 이제 입을 맞추죠.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6장은 역시 앞에 두 장면이 나오죠. 앞장면에서는 그 아이의 아빠가 오고 부속긴, 그리고 뒷장면에서는 시몬손이 네훌류도프에게 카츄샤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장에는 그 방에서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같이 들어도 된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우와, 사랑에 빠졌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어린아이 같은 사랑스러운 미소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츄샤는 당신이 자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극적이나마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해요. 이렇게 부속긴하고 같이 된다면, 그녀는 당신과 결혼하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끔찍한 타락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당신이 결혼하자고 하면 거기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없으면 그녀는 불안하죠. 네훌류도프가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라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특유의 어린아이 같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네, 어느 정도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서 진짜 이 연애를 많이 해본 톨스토이의 장점이 드러나죠. 사랑하냐? 하지 않냐? 결혼하냐? 안 하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카츄샤의 마음이 시몬손을 싫어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존경받는 느낌이 들고 자기가 존중받는 그 시몬손 같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카츄샤가 보는 그런 정치범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런 감동이 또 있고, 네훌류도프는 마음속으로 또 정말 원망하고, 정말, 그쵸?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싫어했지만 동시에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네훌류도프가 자기 옆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좋으면서도 싫은 거죠. 지나간 그 모든 시간이 회상이 되니까. 그리고 또 네훌류도프하고 자기하고 합쳐지면은 네훌류도프가 행복하지 않다. 네훌류도프가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옛날에 미안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걸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있으면 그녀가 불안해해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야 하나요? 네, 어느 정도는. 완전히 사라지진 마세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그러면서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여기서 삐를 받아요. 시몬손이 카츄샤 좋아한다고 저렇게 멋지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기에 그 입장은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인 양 가장을 하고 있지만요. 카츄샤하고 사랑이 자기 안에 에너지를 북돋워주고 정신적인 사랑이라는데 난 다 알죠. 특별한 사랑이라고 해도 그 밑바닥엔 불결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떠들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막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여기서 톨스토이가 한 줄을 넣어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주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훌류도프하고 카츄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츄샤의 마음은 어떤 건지 네훌류도프에게 얘기를 해주다가 삘 받아서 시몬손과 카츄샤는 어떤 감정인지를 얘기하다가 시몬손 되게 정신적인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알지. 밑바탕은 어차피 불결한 감정이야. 왜?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에로스를.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불결한 감정이에요 하고 막 거기서 삘 받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훌류도프가 말을 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주제로.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그래서 카츄샤를 데리러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흘류도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17장이에요. 시몬손이 한 말이 네흘류도프를 스스로 떠안은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약해진 순간에는 괴롭고 기이하게 느껴지던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쩐지 불쾌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분마저 들었다. 왜요? 그 감정에는 시몬손의 제안이 자기 행동의 특별함을 망가뜨리고 자기 눈에나 다른 이들 눈에 자신이 견디는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느낌도 묻어 있었다. 나만이 이 유형을 가는, 유배를 가는 카츄샤를 이렇게 지극정성, 헌신적인 태도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시몬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더한 사지까지 그녀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니까요. 그녀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시몬손이요. 그녀와 운명을 결합하기를 원하는 이상 그의 희생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시몬손은 카츄샤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흘류도프는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카츄샤가 나락에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죄 씻음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질투라는 단순한 감정도 담겼을지 모른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을 향한 카츄샤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카츄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세워둔 계획, 그러니까 카츄샤가 형기를 마칠 때까지 그 옆에서 지내겠다는 계획이 어그러지게 생겼다. 그녀가 시몬손과 결혼하면 자신의 존재는 필요 없어지고 자신은 새로운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하고 이제 복잡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흘류도프가. 그래서 카츄샤가 왔어요. 무릎에 두 손을 포개고 앉았는데 평온해 보였어요. 시몬손 이름을 꺼내니까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니까 갑자기 고통의 표정을 띠며 일그러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았다. 시몬손이 나에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조언을. 나는 모든 게 카츄샤 당신에게 달렸고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츄샤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요? 이렇게 말하고 언제나 네흘류도프에게 유난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묘한 사시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여기서 이제 한동안 묘사가 덜 됐던 카츄샤의 사시가 다시 나옵니다. 네흘류도프를 바라볼 때 무언가 네흘류도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사시였죠. 몇 초 동안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많은 말을 남겼다. 당신이 결정해야 돼요. 네흘류도프가 말하니까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요. 모든 건 오래전에 정해졌어요. 카츄샤가 그러죠. 제가 무슨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징역수인데 제가 왜 블라즈미르 이바노비치까지 파멸시켜야 하나요? 시몬손 이름이죠. 네흘류도프가 카츄샤가 얼굴을 찡그리니까 네흘류도프가 하지만 특별 사면을 받으면요. 지금 네흘류도프는 황제에게 청원해서 카츄샤가 특별 사면을 받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특별 사면 받으면 시몬손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절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고 카츄샤가 방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카츄샤와 네흘류도프가 둘만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우리 1부, 2부, 3부에 걸쳐서 나오죠. 계속 한 번씩 나오죠. 여기 또 그 하나의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초 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고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장면이 한 사람은 사시고 그래서 서로 당신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뭘 결정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특별 사면을 받으면요. 절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면서 방을 나가버려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소설을 그냥 읽는 게 제가 어떻게 줄여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대목을 그냥 읽는 게 톨스토이의 묘사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여기도 정말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을 만하죠. 그리고 18장에 오면은 네흘류도프가 이제 카츄샤를 뒤따라서
그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돌아오니까 다들 흥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왜 흥분했을까요? 여기서 모든 곳을 드나들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나바토프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릴 소식을 갖고 왔다. 뭐냐면 이들이 알고 있는 혁명가 페를린이 강제 노역을 선고받은 혁명가 페틀린이 작성한 쪽지가 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틀린은 이미 거기 시베리아 동시베리아에 있는 카라강이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뭐야? 최근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따라서 형사범들과 함께 지나갔다는 거야? 하고 놀라요. 근데 이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8월 17일 나 혼자 형사범들과 함께 출발했다. 네베로프가 함께 있었지만 까자네 정신병원에서 목을 맸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모든 걸 낙관하고 있다. 이 쪽지를 써서 벽에 넣어둔 거죠. 누군가 발견해서 볼 수 있도록. 즉 지금 이 정치범들은 정치범들끼리 모여서 따로 움직이면서 형사범들하고 같이 가는 건데 페틀리는 혼자였던 거예요. 형사범들하고 같이 지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정치범이었는데 한 사람이 목을 매달면서 자기 혼자 남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네베로프는 왜 자살했냐 하고 막 시끄럽겠죠. 그런데 란체바가 남편이 그랬어요. 네베로프가 그 페트로파블롭스크,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요새 감옥이요. 거기서도 환영을 받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보드보로프 그 냉혹한 혁명가, 새로운 정권 이름 뜻이 노보드보로프가 맞아. 시인이나 몽상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독방을 견디지 못하지. 나는 독방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상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나름의 체계적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었지. 즉 그 독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상상력을 죽인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노보드보로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바토프가 일부러 막 밝게 얘기하죠. 왜? 난 감옥에 갇히면 좋던데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두렵잖아. 체포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말려들게 할까봐, 과업을 망칠까봐. 그러다 감옥에 갇히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잖아. 편안히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이것도 그때 그 혁명가들의 유형 중에 하나였겠죠. 페틀린하고 네베로프는 이분들하고 알고 있는 혁명가죠. 근데 앞서 먼저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자기들하고 같은 유형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를 쪽지를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야? 하고 물어봐요. 페틀린하고 네베로프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지금 이 안에서. 크릴초프가 아주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릴초프가 오랫동안 고함을 치거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내뱉었다. 네베로프가 몽상가라고? 네베로프는 우리 수의 말을 빌리면 돼지가 좀처럼 낫지 않는 인간. 이 땅에는 웬만하면 잘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걸 환히 들여다보이는 수정 같은 사람이었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식을 떨지도 몰랐어. 이제 그만큼 훌륭한 사람을 수의 아저씨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크릴초프가 완전히 지금 화가 났죠. 한 사람 네베로프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는 걸 듣고 본성이 복잡하고 풍부할 뿐이지 그렇게 무슨 뭐 환영을 보고 미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말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크릴초프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지 논쟁하고 있지. 성난 표정으로 말을 해요. 먼저 민중을 교육하고 나서 생활 형태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생활 형태를 먼저 바꿔야 할지 그 다음엔 어떻게 싸울지 평화적인 프로파간다로 싸울지 테러로 싸울지 우리는 논쟁을 하지.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지 않아. 그들은 자기 일을 잘 알지. 수십 명이 죽든 수백 명이 죽든 누가 죽든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건 가장 우수한 인간들이 죽는 거야. 그들은 아마 이 혁명가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게르첸이라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혁명가였어요. 게르첸은 제카브리스트들이 축출되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졌다고 했어. 안 떨어졌으면 그게 이상하지. 그 다음에는 게르첸과 그 동료들이 축출됐지? 이제는 네베로프의 세대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 제카브리스트의 난, 제카브리스트 때 축출이 되고, 그 제카브리스트 난 축출된 걸 보면서 이 사회의 격이 떨어졌다고 했던 게르첸의 세대가 축출되고, 이제 네베로프 같은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축출이 되는구나. 이 대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훌륭한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다가 다 죽고, 그다음에 용감한 사람들 6.25 전쟁 때 양쪽에서 좌고 우고 다 죽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 사라지고 언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누구다. 이런 식의 얘기.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제카브리스트들이 축출되고 나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 게르첸 세대가 축출되고, 이제 네베로프 세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나보토프가,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계속 축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모두를 말살할 수는 없어. 나바토프가 활기차게 얘기해요. 우리는 충분히 번식할 수 있으니까 또 번식하면 돼. 이러는 거죠. 근데 크릴초프가 동정을 보이는 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단결해야 돼. 그래서 저들을 전부 전멸시켜야 돼. 크릴초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릴초프는 여기에서 누군가를 전멸시킨다거나 힘을 사용해서 전제주의나 그런 폭정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그 훌륭한 친구가 목을 매서 정신병원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태도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과정은 뭘 보여주냐면,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혁명가, 젊은 혁명가들을 보여줄 때 저는 가장 보여주고 싶어 했던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서부터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신분제도를 없애도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 이 엄청난 경제적인 격차,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미신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휘두르는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이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어떻게 점점점 더 과격해지는가.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그 폭력적으로 이들을 말살하려 하거나 진압을 하면서 이 저항하던 젊은이들이 역시 점점 더 어떻게 더 과격해지는가. 이들이 왜 결국 알렉산드르 황제를 암살하는 그 일까지 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크릴초프가 어떻게 네흘류도프가 그렇게 좋아했던 크릴초프가 여기서는 이제 단결해서 저들을 절멸시켜야 돼 하고 얘기를 하고 기침을 하죠. 근데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하지만 그들도 인간들입니다. 불과 몇 개장 앞에서는 둘이 의견이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릴초프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폭탄을 고안해냈다고요? 기구도 고안하고, 그래서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빈대처럼 폭탄을 뿌리는 겁니다. 전멸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막 총력전으로 싸워서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이런 내 친구, 이런 네베로프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크릴초프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하다 피를 쏟고 사람들이 눈을 갖고 와서 진정시키고 물을 갖고 와서 진정시키고 합니다.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크릴초프가 잠들게 두고
방을 나와요. 이제 정치범들의 모여있던 방에서 나와요. 그럼 네흘류도프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처음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크릴초프가 폭탄을 퍼부어서 다 전멸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나온 거잖아요. 이 착잡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무엇이 보이나? 형사범들 대부분 잠들었는데 침상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복도에 눕고 또 거기서 일부는 자루를 베고 젖은 할라트 옷을 덮은 채 복도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봐요. 근데 이 복도도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찼어요. 복도의 램프 밑에도 노인이 한 명 있었다. 벌거벗고 앉아서 루바시카의 이를 잡고 있었다. 이곳의 냄새나고 후덥지근한 공기에 비하면 정치범 방의 더러운 공기는 차라리 깨끗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흐름을 내는 램프가 마치 안개 사이로 보이듯 희미하게 빛났다. 그 희미한 램프 불빛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복도 램프 밑에서, 그 희미한 램프 밑에서 옷을 다 벗고 이를 잡고 있는 노인. 그리고 이제 현관 입구까지 가면은 거기 오물통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대소변을 해결하는. 거기 악취가 심한데 이음새가 벌어져서 오물이 새어나오면 그 바닥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바닥에 세 남자가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행군 중에 본 적이 있던 백치 노인. 또 한 사람은 10살가량의 남자아이가 두 죄수 사이에 누워서 손으로 뺨을 받친 채 한 죄수 다리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자리가 복잡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정치범 방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나와서 바라보는 광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형사범들의 수용 모습이죠. 오물통 바로 그 흐르는데 아이가 누워있고 노인이 누워있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온 네흘류도프는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이 차가운 공기를 오랫동안 가슴 가득 힘껏 들이마셨다. 여기서 이 16, 17, 18장은 네흘류도프에게 소설은 굉장히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담담하게 묘사하고 가지만 네흘류도프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카츄샤 보고 결혼한다고 청혼을 했어요. 시몬손이. 카츄샤와 단 둘이 있는데 둘이서 팽팽하게 그 감정 대결을 했죠. 어떻게 보면 감정선이 서로 팽팽했던 거잖아요. 네가 결정해. 내가 왜? 서로 그러면서 끝났죠. 그 다음에 누군가 정치범이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다른 정치범이 혼자 형사범들과 함께 가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감옥 요새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그러다 까자네 정신병원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나오죠. 그 친했던 친구가 목 매달았다는 걸 알고 네흘류도프가 어쩌면 가장 호감을 가졌던 크릴초프가 상대를 모두 폭탄을 써서라도 전멸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이 혁명가들이 어떻게 이 증폭되는지 상대에 대한 적개심, 이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고조되는 이 감정에 대해서 카츄샤의 결혼, 크릴초프가 고조되는 그 전멸시켜야 된다는 이 감정, 이거를 막 폭탄처럼 느끼면서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이는 풍경은 이 사람들 보고 혁명을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죄수들의 수용 상태가. 그러면서 16, 17,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9장은 밖에 나온 네흘류도프가 그러면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가 이어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고시엔 때문에 좀 흥분해서 짧게 16, 17, 18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19장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